돌봄의 나눔과 시민권을 이야기할 이현숙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에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또 실질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 절차에 맞춰서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것을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실질적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돌봄은 사실은 마샬이 얘기한 시민권 중에 사회권으로 이렇게 속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회권을 제도화시킨 베버리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할 때 돌봄을 이 플랜에 넣지 않았습니다. 베버리지가 보여줬던 그 영국의 복지국가의 청사진은 그 사회권 안에 돌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베버리지가 살던 그 시대는 가부장제, 브레드 위너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버리지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굉장히 오랜 동안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이 보고서에서 5가지 거인만 베버리면 인간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었고 성별 분업화되었던 가족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 이상 돌봄이라는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이제는 시민의 권리로, 사회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돌봄이라는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돌봄에 관한 이야기가 정치의 의제가 되어서 함께 논의되고 토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봄이 이렇게 정치의 장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사적인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인간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이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 돌봄의 나눔과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과 민주주의,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돌봄과 민주주의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트론토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된 사회로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을 돌보는 사회이고 시민이 사회를 잘 돌보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이 잘 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또 돌봄이 잘 됐을 때 민주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돌봄과 민주주의는 이 돌봄을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의제로 거론될 때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봄이라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그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이 돌봄 민주주의는 트론토에 의하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을 위한 책임 분담 및 함께 돌봄을 정치적 의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돌봄의 수혜자이고 또
제공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녀에 의하면 이 돌봄 민주주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평등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시민권에서 자유권처럼 누구라도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돌봄 민주주의에서 이 자유의 원칙은 누가 돌봄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돌볼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평등은 우리가 정치권은 누구나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는 그런데 어떤 그 조건에 따라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안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돌봄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의 민주주의 원칙 하에 돌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의 청년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 청년은 그 9년간 50대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본 청년입니다. 이 정도 하면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요즘 영케어러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시기도 한데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쓰신 조기현 작가입니다. 90년대 생인 조기현 작가는 아버지를 50대의 초기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9년간 돌봤고 그 기록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런데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 영케어러는 좌절하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조기현 작가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돌봄과 삶이 양립 가능한 사회라면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버지의 삶을 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희생이나 배제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돌봄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돌봄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력과 가난을 증명해야 됐는데요. 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불쌍한데 착해야 하고 그래서 지원이 더 의미 있어야 한다. 내 삶 전체를 가난으로 설명하고 그 삶을 심사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가난을 삶 전체로 설명해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돌봄을 가족과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 돌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제가 그 박사 논문을 통해서 이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 질문은 치매 노인의 삶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어떻게 그 돌보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그런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논문을 썼는데요.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과 영국은 돌봄의 민주화와 돌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치매라는 질병은
뇌 세포가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한국에서는 치매를 굉장히 늦게 진단을 받고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의료 체계가 있었다. 치매를 돌보는 의료 체계에 따라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 체계 이면에는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무상 의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 돌봄자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치매를 굉장히 늦은 시기에 진단받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산송장인데 그 진단을 받아서 못하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MRI나 CT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진단받기 위한 그 검사를 할 때 그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진단이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현상의 차이는 한쪽에서는 무상의료로 그리고 주치의에 의해서 계속 관리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조기 발견을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부담을 많이 져야 하고 그리고 주치의 제도가 없는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치매 진단이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매를 이 영국에서는 사회가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고 한국에서는 치매는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치매라는 질병은 끊임없이 돌봄이 수반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느냐, 사회가 책임지느냐, 그거에 따라 그들의 삶과 돌봄자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돌봄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돌봄이라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조사라든지 이 시혜적, 자선적 그 돌봄이 아닌 권리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무료 대인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서 이제 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돌봄 수발자에게도 돌봄 수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희생과 그리고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적 권리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돌봄이 민주화됐을 때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양원에 가면 기저귀를 차고도 멋을 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의 개성을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그러한 제도적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돌봄이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혜적인 거고 또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그 돌봄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이런 체계에서는 그 돌봄의 대상이 노인은 개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수혜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는 그런 와상 노인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돌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돌봄 수발자가 와서 이분들을 보통 사람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옷도 입혀드리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회기 방문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돌봄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은 어떤 필요가 아니라 서비스에 의해서 맞춰지는 그 서비스에 나의 그 욕구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장시간의 시간만을 그 투입돼서 돌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 보통 사람처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장시간 일회기성의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차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그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자 그리고 치매에 걸린 노인도 자신의 개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였다라면 돌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존중받지 못하고 그 서비스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돌봄을 탈가족화한 그러한 국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돌봄의 탈가족화와 그런 것을 들어봤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탈가족화, 가족 해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의 역할들을 그 돌봄이 사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돌봄의 탈가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돌봄의 탈가족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이 가족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 굉장히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라는 것이 그 치매 진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전반 그 치매 진단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경로에서 이제 겪는 그런 돌봄을 이제 제공을 받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단순히 치매를 어떤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고 삶의 경로로 바라보고 치매 경로에 따라 그 치매를 지원하는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치매 노인과 가족 그리고 수발자와 이런 그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협업을 했고 그것이 치매 전략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돌봄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돌봄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제로 채택하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사회적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치매 전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치매 전략을 살펴보면 이 수발자 당사자와 그리고 그 치매 노인이 참여해서 만든 치매 전략은 치매 초기부터 다양한 개입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보통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매 돌봄자와 그리고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링크 워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질병과 증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워커는 동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 정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그 자원을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이 사람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이지 못해. 그래서 판단할 수 없어. 계획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치매 초기에는 그리고 또 치매라는 것에 걸렸어도 어떤 호불호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위해서 앞으로의 플랜을 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링크 워커에 의해서 그 가족 돌봄자와 치매 노인은 돌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의사결정,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치매 노인과 그리고 돌봄자가 함께 이 전략, 치매 전략에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알츠하이머 스코틀랜드라든지 케어러스 UK 이러한 시민 단체들이 함께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전략 모델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치매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치매에 대한 그 전문가의 개입이 증가하는데요. 이럴 때도 치매 전문가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기보다는 당사자와 돌봄자에 대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치매 임상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돌봄자를 지원합니다. 이 돌봄자는 사실은 그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고 굉장히 많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와 그리고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매 노인이 어떤 호불호의 감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연결을 통해서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개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치매 전략은 이러한 치매 경로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평등하고 배제받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치매 노인과 가족 돌봄자, 당사자들이 이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는 사실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 스코틀랜드 국가 치매 전략인데 그러한 이면에는 이러한 치매 돌봄자와 당사자의 조직들이 있었다. 그들은 흩어져 있지 않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의 이면에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들을 시민으로 부르기보다는 효자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현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는 돌봄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나를 시민으로 인식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돌봄은 사회적 활동이다.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며 시민되기의 한 속성이다. 돌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돌보는 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하고 돌봄 행위 자체가 지닌 시민적 덕목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돌봄에 재정을 투입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족 돌봄은 또는 친지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정한 몫을 시민으로서 대신하는 행위라서 그렇다. 시설과 인력과 체계를 갖추고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조기현 작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자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돌봄의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치매 전략이라든지 무료 대인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그 이면에 치매 돌봄자들의 그러한 조직과 그 다음에 당사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 중에 케어러스 UK라는 굉장히 영국의 돌봄자들의 가장 조직화된 단체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어러스 UK는 돌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돌봄자를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션은 돌봄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돌봄자 중심인데요. 돌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이 돌봄의 한계들을 진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정책화시켜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기, 진취적, 성취자의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케어러스 UK의 시민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이것을 창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메리 웹스터라는 목사님인데요. 메리 웹스터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 목회 활동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본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돌봄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까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뉴스를 신문에 기고하게 되고 그 신문 기고 마지막 란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지금 거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다 라고 자신의 싱글 여성의 돌봄자로서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칼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웹스터의 칼럼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녀의 집 앞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수천 통의 편지들이 그녀의 앞마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미혼 여성의 돌봄자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질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1965년에 National Council for the Single Woman and Her Dependent, 그래서 미혼 여성과 그들의 부양자를 위한 국가 공동체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혼 여성과 가족 부양을 위한 전국 협회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 설립의 과정에서 메리 웹스터는 사실은 이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공통된 화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회 회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그냥 어떤 작은 시민단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로컬 모임들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같은 싱글 우먼이면서 그러니까 미혼 여성으로서 돌봄을 수행하는 자들의 그룹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서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의 장에서 자신의 돌봄의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여 명의 그 미혼 여성들 중 돌봄을 수행하는 이러한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돌봄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메리는 그 캠페인을 벌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의제로서 그 사회에서 토론되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한테 각각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우먼들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의제로 채택을 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로비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7년에 이 메리 웹스터는 부양가족 세금 공제라는 그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 부양가족을 돌보고 있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득도 줄어들었고 그 돌봄으로 인해서 부양가족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돌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세금 공제 정책이 실현된 거죠. 메리 웹스터는 1969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이 싱글 워먼의 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싱글 여성의 돌봄은 그 더 이상 사적이고 개인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정치적 의제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이 조직은 미혼 여성과 부양가족을 위한 전국 협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세금 공제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수발자의 수당을 또 그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 정책들을 이제 쟁취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후 가족 수발자 협회는 싱글 워먼뿐만 아니라 수발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협회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돌봄이라는 문제는 싱글 우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케어러스 UK로 2001년에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어러스 UK는 그 사회에 끊임없이 돌봄의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슈화시키면서 돌봄 민주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 돌봄자들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기여가 국가의 재정에 얼만큼 기여하는 것인지를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끊임없이 가족 돌봄자의 전국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사회화시키고 그것을 정책 의제로 만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돌봄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하는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케어러스 UK는 단순히 그 어떤 이익단체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돌봄이 사회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더 이상 돌봄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의 민주주의를 일으켰는데요. 첫 번째, 이 문제가 누군가의 개인적 문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으로부터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자유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누구나 다 돌봄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그
가난함을 증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인 평등을 쟁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의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그 싱글 우먼 그리고 기혼 여성이라든지 미혼 여성에게 국한되었던 그러한 이제 구조적 문제들을 사회화시킴으로 인해서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을 실현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그 영국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언제 이러한 돌봄의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돌봄의 나눔과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돌봄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실 텐데요. 그 케어러스 UK를 창설했던 메리 웹스터처럼 돌봄이라는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시민의 권리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권리의 인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연대의 나눔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돌봄 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22세 청년이 부친 간병살인으로 이제 4년형을 이제 징역을 받았는데요. 그 강도영이라는 청년이죠. 이 강도영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1년 가까이 돌보다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강도영의 삶을 바라보면 이 청년은 돌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었고 그리고 병원비와 이 돌봄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가운데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강도영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영아,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날 때까지 너 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버지도 도영이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방치로 인한 이제 삶을 마감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 새로운 신조어기도 한데요. 이제는 젊은 청년이 케어러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조기현 작가처럼 아빠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돌봄이 사회화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이 간병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건 아닌가. 이것은 개인의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영 케어러들의 페스티벌을 열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영 케어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기현 작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돌봤던 김율, 성준, 서진 등 다양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로 그 돌봄, 영 케어러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의 희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봄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돌봄을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연대 나눔으로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돌봄 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돌봄의 수혜자이고 제공자입니다. 누구도 돌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돌봄 민주주의를 위해 돌봄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